2020 금요일에 과학터치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사실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요일에 과학터치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5회에 걸쳐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왔죠. 금요일에 과학터치의 새로운 도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송하는 동안 아주 좋은 리액션과 그리고 많은 채팅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채팅 참여를 가장 많이 해주신 5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과학터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첫 시간 아주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강연은 인터스텔라 영화 속의 중력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물리 그리고 중력파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이창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터스텔라 영화 속의 물리 그리고 중력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벌써 이제 2014년이니까 6년이 되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은 친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킵손 교수님, 물리학자죠. 이분에 의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킵손 교수님이 미국의 이제 칼텍 명예 교수시고요. 상대론과 우주론 연구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킹 박사하고 3번에 걸친 공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1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수가 자기 시나리오에 영화를 만들어 성공을 하고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분 외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 시나리오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 영화는 본인 사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시면 킵손 교수님이 Executive Director of Interstellar로 나옵니다. 번역은 조금 애매해서 번역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 킵손 교수님이 2005년, 6년도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인터스텔라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무산이 되고요. 2010년도에 놀란 감독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영화 제작 과정에서 논문이 2편이 탄생했죠. 근데 킵손 교수님이 노벨상을 중력파로 받으셨다 그랬는데 영화는 바로 노벨상 받기 몇 년 전에 나왔죠. 근데 영화 속에 중력파 얘기가 안 나오죠. 그 얘기까지 엮어서 이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은 그 영화 성공한 뒤에 그 미국 파사디나에서 학회에서 킵손 교수님과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4차원 우주 블랙홀 그리고 5차원 우주 웜홀, 우리의 현주소 중력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한 장면들 몇 개 편집을 했습니다. 나오는 대사 이제 잘 보시죠.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행성의 1시간이 지구의 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떤 우주이길래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학 얘기를 조금 하고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위 그림에 보시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스 속에 감마선을 쐈더니 빛이 사라지고 입자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확인한 뒤에 과학자들이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실험을 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그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있는 게
바로 입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달팽이 모양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바로 입자 반입자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사라지고 입자 반입자가 생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반입자는 어디서 왔느냐가 과학자들의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도 있고요. 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입자는 우리 주위에 없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게 이 반입자는 바로 진공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확대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신의 입자 발견한 때 찍은 그 입자들의 궤적을 그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생님분들이죠. 20분 선발해서 제가 책임자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과속관의 길이가 한 20여 킬로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이 바로 검출기입니다. 한 5층 높이 되고요. 그 아래 오른쪽에 저희도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장비를 통해서 왼쪽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양성자 두 개가 충돌했는데 이렇게 많은 입자가 나왔고 여기에 신의 입자도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의 입자는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양성자가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입자를 자기 속에 감춰줄 수 있냐라는 거죠. 불가능하죠.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는 어디에서 왔느냐? 진공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두 개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하니까 진공 속에 있는 신의 입자를 원래 가능성으로만 있었는데 그 입자를 실제 입자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공이 어디까지 가야지 보일 거냐?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 스케일 10의 23cm, 지구 10의 구성, 우리 사람은 메타 단위죠. 10의 제곱. 근데 원자, 양성자, 전자들로,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3cm라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과학에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이 원자들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 핵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들이 빈 공간을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전자들이 돌고 있는 공간이 뭐냐? 바로 우주 진공과 같은 진공이죠. 그래서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 공간을 10배씩 20번 확대를 하니까 제일 아래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진공의 모습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 진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왜 진공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죠. 그 원자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를 우리가 원자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농구공 가지고 바늘 크기 재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크면 우리 원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크면 그제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공이 뭔가가 있는 공간이니까 진공 자체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는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기마타 사진 작가의 작품인데 뉴욕 만이죠. 뉴욕에서 만잔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마타 사진 작가는 공대 출신이고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그 이후에 사진 작가로 나갔고요. 그 오른쪽 아래가 보시면 이제 국제사진센터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술이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제사진센터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영광이고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동양인 최초로 국제사진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만장의 사진이 분명히 형태가 있고 모습이 있는데 만장을 합쳐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뿌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공이 우주 진공이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합쳐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좀 어려우면 이 사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것이 가능성이 합쳐지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공 자체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진공을 변화시키는지를 바로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구와 가까운 진공과 먼 진공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게 정상이죠. 예. 그러면 그 공간을 빛이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예. 그래서 빛이라는 게 우리 종이 한 장도 뚫기 어렵죠. 예. 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 빛이 우주 진공을 뚫고 가는데 공간 자체가 비대칭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중력이 있으면 빛도 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현대 우주 관측하면 많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고리 모양이 실제는 한 은하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먼 은하가 다른 은하에 의해서 빛이 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식에서 판단을 하니까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이 휘는 것도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 빛이 너무 많이 휘다 보면 블랙홀도 만들어질 수 있죠. 빛도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이 블랙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 사진은 한 은하를 다양한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봤더니 그럼 X선으로 찍은 것과 가시광선, 전파로 찍은 모형이 다 다르죠. 이것을 분석을 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87은 그 다른 은하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은하 중심에서 뭐가 Z 같은 게 분출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Z의 길이가 10만 광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강한 Z를 만드냐 분석을 해봤더니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영화에서 블랙홀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가간큐아죠. 블랙홀의 이름이 가간큐아입니다. 이 모습이죠. 너무나 이제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블랙홀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생겼을까? 그래서 이 블랙홀을 실제 존재하는 블랙홀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영화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억 배 이상인 블랙홀을 가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쿠퍼가 어떻습니까? 밀러 행성에 갔다가 살아나오죠. 그러려면은 블랙홀의 크기가 아주 커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갈 수 있는 행성이 블랙홀 주위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화 장면에 나왔죠. 밀러 행성의 1시간이 지구의 7년입니다. 이런 시간 차이를 내려면 블랙홀이 아주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통 시간 차이를 실제 관측에서는 한 50% 정도 차이 나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1시간이 2시간. 근데 그 감독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놀란 감독이 킵송 교수님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1시간이 7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킵송 교수님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관측하고 실험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란 감독이 킵송 교수님한테 교수님 생각 좀 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킵송 교수님이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태양 질량이 블랙홀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2억 배 정도 되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원반 모양으로 노란 띠가 보이죠. 그래서 아까 블랙홀 사진에서 뭐 X선 같은 것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원반에서 나오는 빛은 왜 나오냐 하면요. 이 많은 물질들이 블랙홀 주위로 빨려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방 안에 모여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방 안에 10명, 20명, 100명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점점 뜨거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들이 블랙홀 주위로 몰려들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빛이 나오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발열이 나면은 그 빛을 통해서 온도를 검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빛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우면 X선이 나오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빛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시광선이 나오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고리 모양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이 있고요. 블랙홀 주위에 원반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원반 위쪽에 있으니까요. 보면은 원반 위가 카메라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검은 화살표를 보시면
카메라 앞쪽에 있는 원반의 빛은 그냥 바로 카메라로 들어오지만 그 블랙홀 뒤에 있는 빛은 블랙홀 때문에 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 우주 시공간의 성질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실제는 원반의 뒷면이 들려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위에 고리 모양의 뒷면은 실제는 저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평평한 원반이 올려져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랫면은 보통은 못 보는데 그 블랙홀 같은 경우는 빛이 휘어서 카메라로 들어올 수 있죠. 왼쪽 아래 그림처럼. 그렇게 해서 아랫면도 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반의 뒤쪽 반이 보이고요. 이 모습이 영화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주위에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하얗게 띠처럼 보이는 게 있죠. 원 모양에. 바로 이 원 모양을 작년에 2019년 4월 10일 아인슈타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에서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상상력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줬는데 실제 성공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블랙홀 주위를 돌던 빛이 카메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고리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의 좀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시간. 시간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잘 쓰고 있죠. 물론 오늘 우리가 조금 한 10몇 분 늦기는 했죠. 처음이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시간이 정의도 안 됐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머피 박사가. 그리고 브랜드 박사가 그걸 알면서 뭔가 대답을 회피하죠. 모를 리는 없죠. 힙손 교수님이 시나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이 브랜드 박사가 힙손 교수님의 자화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죠. 대답을 하지 않고 뭔가 회피하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겁니까? 왜 시간이 정의가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에서 표준과학원에서 세슘 133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 특정 파장의 개수 세 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제 빛의 속도는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면 그 다음에 빛이 진행하는 길이를 바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시간, 공간 모두가 빛으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블랙홀 주위에서 아니면 지구 주위에서 가까운 진공과 먼 진공이 빛이 휘는 정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휘는 정도가 다른 빛 가지고 시간을 재어야 된다는 거죠. 두 공간에서 시간이 같아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PS 위성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한 30개가 돌고 있는데요. 지구 가까이 있는 세슘 원자하고 인공위성에 있는 세슘 원자는 다르게 갑니다. 그 시간 차이를 반드시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다르게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모순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진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의 공간이고 입자 반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별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휘어간다 그랬죠. 그 빛 가지고 시간 재고 길이 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의 33성 cm 초로 환산하면 10의 43성 초. 이 정도 짧은 길이 짧은 시간이 되면요. 뭐 가지고 시간을 재야 되냐는 거죠. 빛이 무작위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가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영화에서 핵심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결국에는 아인슈타인 이론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는 큰 별, 은하를 설명하는 데는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진공을 설명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 차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이제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사진은 2차원입니까? 3차원입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왜 집이 사람보다 작을까 고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집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진 자체는 2차원 평면 정보죠. 디지털 카메라의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 뇌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진은 3차원 공간을 찍은
사진이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데 2차원 정보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가진 공간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입니다. 4차원 시공간을 가정하니까 아주 작은 진공세계로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이론과 상대성 이론이 모순이 생겨서 시간도 정의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새로운 차원을 가정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뇌가 가진 수학적 논리력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논리죠. 그래서 영화에서 5차원 이상을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킵son 교수님에 의하면 11차원 이렇게 차원을 너무 많이 늘리면 좀 어려우니까 5차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칠판 장면이 킵son 교수님이 직접 쓰신 방정식입니다. 그 고차원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쿠퍼가 블랙홀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스는 컴퓨터 이름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정신을 잃어버리지만 영화에서 하스는 살아남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로 가면 빛도 못 빠져나오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갇혀버리는 공간인데 영화에서 보면은 블랙홀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시죠? 쿠퍼가 살아나오죠. 모든 게 다 다운돼요. 근데 지금 막 들어가는데 하얀 것들이 와서 부딪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힌트입니다. 그냥 막 넣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넘어가죠. 이 사이는 제가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갔는데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블랙홀로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다 죽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크면 이제 커지고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반경이 질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확한 식은 아닌데요. 그냥 비유로 든 겁니다. 중력이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블랙홀 표면 근처로 가게 되면. 그래서 작은 블랙홀이면 중력이 커가지고 사람이 못 살아남습니다. 분자들이 다 발부터 해체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큰 블랙홀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로 들어간 쿠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짧은 역사를 보면요. 191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산계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회전하지 않은 블랙홀 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심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불렀죠. 점이라고 불렀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싱귤레리티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63년도에 돌고 있는 블랙홀 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 가지고 돌릴 수는 없죠. 돌리려면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중심이 면이 되어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 팽이처럼 왼쪽 그림에서 중간에 팽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는 하는데 블랙홀로 먼저 빨려 들어간 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뒤에 들어가는 게 더 빨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앞에 물질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우주선이 가다가 그 하얀 가스들하고 막 부딪히죠. 그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 과연 우리보다 앞에 나간 물질을 우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서 뒤에 가면서 부딪힐 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가까이 와야 인식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죠. 앞사람은 서 있고 뒷사람은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부딪힐 수도 있죠. 마찬가지 현상이 블랙홀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싱귤레리티 앞에 들어간 물질을 부딪히면서
크기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앞에 물질이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 모은 뒤에 블랙홀 중심까지 가면 쿠퍼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중간에서 테스렉트라는 4차원 정육면체로 구조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 정육면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그림 보시면요. 그 정육면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고요. 앞뒤, 양옆, 위아래 그렇게 하면 6개니까 7개죠. 그리고 제일 바깥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육면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안이냐 밖이냐는 우리의 인식일 뿐이죠. 그냥 뒤집으면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실제 이런 기구를 타고 탈출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쿠퍼는 다른 정육면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또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를 연락할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제는 뭡니까?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이 있으면 그 차원을 통해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자기 파니까 3차원 공간을 못 벗어나는데 이 공간 자체의 변화가 중력이라 그랬죠. 아까 진공 자체의 변화니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더라도 그 공간을 통해서 중력의 변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실제 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놀란 감독이 이제 영화 만드는 스케일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고차원 우주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차원을 도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5차원까지만 도입하겠다고 깁슨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는 존재는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식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사에서 뭔가 잘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사용된 공간입니다. 탈스의 도움으로 머피가 찾은 5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으로 가면 가간티와 블랙홀에서 지구까지 10의 구성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억 광년이죠. 근데 새로운 차원을 통하면 8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많이 쓰고 있죠. 북극에 가면은 끝에서 끝에 가는데 1초도 안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북극이라는 한 점 주위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도에서는 우리가 4만 킬로를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9번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왜냐하면 우리는 평면이 편하고 익숙하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설정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차원을 통하면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서울과 뉴욕의 최단 거리는 돌아가는 게 빠르죠. 직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영화에서 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차원이 생겼으니까 웜홀도 가능할 수 있겠죠. 많은 영화에서 웜홀이 뭐 평명상에 있는 물체에 그냥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웜홀은 이와 같이 구 모형입니다. 완벽한 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 모형도 그 컴퓨터 과학자 30명이 동원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애니메이션 대충 처리한 거 아니죠. 물론 웜홀의 길이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 화면에 가장 잘 나오도록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웜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웜홀은 도대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진 웜홀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알려진 거는 아인슈타인 로젠 웜홀입니다. 블랙홀, 화이트홀 연결하는 건데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내뿜습니다.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쓸 수 없죠. 그래서 컨택트 영화 만든 칼 세이건 박사가 이 영화 속에 이 웜홀을 넣기 위해서 그 킵슨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웜홀 가능하냐? 근데 웜홀 킵슨 교수님이 첫 번째는 뭔가 안 된다. 영화 속에 쓸 수 없다.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그 킵손, 영화 만든 킵손 교수님이 찾은 물리학적 해를 바탕으로 영화에서 웜홀을 썼습니다. 근데 이 웜홀이 가능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의 에너지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진공이 아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판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림처럼. 그러면 두 판 사이에 중력도 있고요. 전자기력도 있죠. 그거 다 빼고 나도 남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 판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큰 버블은 못 들어가죠. 거기 있는 큰 풍선 같은 것들은 밖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자체가 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판 사이 진공과 판 바깥의 진공이 달라졌습니다. 사이 진공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바로 줄어들었으면 음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킵손 교수님이 웜홀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확인을 했고 방정식도 찾아냈고 영화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끝장면이 처음하고 연결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쿠퍼가 처음에 떠날 때 어떤 정보를 받아서 갔는데 영화에서 나중에 봤더니 사실은 그 정보가 자신이 미래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차원을 통해서 딸한테 정보를 보내서 또 이 딸이 우주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과 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웜홀을 영화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중력파랑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2015년에 영화가 나오고 1년 뒤죠. 중력파가 최초리 검출이 되었고 2017년도에 노벨상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킵손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중력파라는 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블랙홀 두 개가 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블랙홀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 진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자체가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나온 MBC 뉴스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100년 전 이슈가 아인슈타인이 되면서 제시했던 이제 다양한 방송에서 이론으로만 나왔죠.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14명도 자료 분석을 도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그제 이 뉴스에 나온 단어들이 조금씩 더 들리시죠, 그죠? 시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이 나왔는데 이 방송 화면은 저희 중력파 연구단이 포함된 장면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거기에 사진에 나와가지고 그 기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시작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의 중력파 검출을 예상을 했고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의 시작이 토성 근처 웜홀 발견 후 40년입니다. 그래서 토성 근처에서 중력파가 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중력파의 원인은 블랙홀 중성자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토성 근처에 블랙홀이 있으면 토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론해서 과학자들이 토성 근처에 웜홀이 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게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었는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중력파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력파가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2022년 9월 2일자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중력파를 통해서 발견된 블랙홀들이 그 제일 위쪽에 있는 파란색들입니다. 그래서 보라색까지가 기존의 중력파 발견 전에 확인되었던 블랙홀인데요. 중력파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거보다 훨씬 질량이 큰 블랙홀들이 우리 우주에 많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140, 150, 태양 질량의 150배 이상 되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통해서 중력파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러한 연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면서 이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이 은하죠. 그래서 지구는 표시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여 년 밖에 안 되는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고 우주 진공의 떨림 중력파까지 검출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인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네. 잘 들으셨다면 채팅창으로 감사하다, 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수님이 열심히 강연을 하시는 동안 지금 채팅창에 불이 났거든요. 많은 예,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답을 잘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씩 질문 드릴 테니까 예. 교수님이 잘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금과 터에 가도 교수님 강연이 제일 재밌습니다라고 우리 갬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뿌듯하시겠어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질문들 함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공소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테넷에 관한 이야기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테넷이라고 하면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 맞죠?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냐는 아직 이론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킵송 교수님 강연할 때도 이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실제 교수님 웜홀 믿습니까?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답을 했죠.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론이라는 건 아주 이제 이상적인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우리가 가진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차원이 존재하면 새로운 그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답할 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저희가 좀 드릴게요. 안혜경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진공과 우주에 관한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진공 우주 관련 혹시 추천 도서가 있으시다면 조금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블랙홀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번역된 책도 나와 있고요. 서스킨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 영화 배경이 되는 우주 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촉근 이론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블랙홀 전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책이 재미있는 게 그 호킹하고 전쟁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서스킨터 교수님 워낙 대가기 때문에 호킹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들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블랙홀 전쟁이란 도서를 좀 추천해 예. 주셨고 예. 정말 다행인 건
번역본 도서가 있다는 게 예.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너무 당황을 하셔서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명수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진공 상태에서도 무언가 있다는 증거물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뭐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거는 아까 신의 입자 만들 때 보신 것처럼 양성자, 작은 양성자 두 개 충돌했는데 수십, 수백 개의 입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진공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뭐 암흑 에너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현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공이 어떻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것도 비슷하게 진공이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에너지도 가질 수 있고 빛이 휘어갈 수도 있고요. 양성자가 충돌해서 신의 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측들이나 실험들은 계속해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 수학적으로 또 증명도 되고 있습니다. 지도리 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진짜 블랙홀의 크기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 하셨습니다. 예.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블랙홀 그러면 이제 크기 얘기할 때 빛이 못 빠져나오는 공간을 보통 이제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홀 반경은 아까 그 슬라이드 속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블랙홀은 빛이 못 빠져나오는 영역이 좀 크고요. 예, 작은 블랙홀은 작아지고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 블랙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3kg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9mm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상상하기는 어렵죠. 지구를 9mm 안에 압축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블랙홀이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그렇죠. 만들어지는 블랙홀마다 다르죠. 크기가 다르다는 건가요? 예, 질량에 따라 다 그럼 다릅니다. 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 우주에 블랙홀이 몇 개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 이제 중력파로 블랙홀이 많이 발견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력파 나오기 전에는 그 블랙홀이 어느 정도 있을까 추정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력파가 검출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블랙홀들이 확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블랙홀 개수에 대한 이론이 지금 다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틀 전에 나온 최신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론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블랙홀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 블랙홀이 있으면 지구를 삼키면 아니 우주 전체를 삼키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주 전체에서 블랙홀이 차지하는 질량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무려 이틀 전에 나온 최신 자료를 섭렵하신 과학계의 아주 멋진 분들이십니다. 자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떡볶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 양자진공 요동이 촉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양자진공 때문에 아까 시간 길이가 정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이 촉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 킵슨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촉근 이론을 본인이 믿는 것처럼 그 책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마음을 열어 놓으셨고요. 근데 영화 속에 촉근 이론이 지금 11차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4차원도 어려운데 11차원 얘기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영화에는 5차원까지만 썼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 들어온 새로운 차원이 촉근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과학을 사랑하시는 시민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도 또 질문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블랙홀부터 화이트홀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이트홀이라는 게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화이트홀이 진짜 존재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화이트홀은 아인슈타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차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원래는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차원이 생겨가지고 쿠퍼처럼 웜홀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화이트홀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뭐 화이트홀의 길이나 아니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웜홀의 길이 같은 것들도 이론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영화에서 설정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진공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웜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실 때 제일 편하도록 웜홀의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럼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블랙홀의 질량이 극단적으로 커져서 중력이 약해질수록 사건의 지평선이 줄어들고 결국 없어지나요?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예, 다행히 제가 이해하는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호킹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서 블랙홀이 빛을 내면서 증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 이제 호킹이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블랙홀 주위에 빛이 못 빠져나오는 영역이 깨끗한 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까이 가면 거기도 아까 얘기한 우주 진공입니다. 거기서 확대하면 변화가 가능한 공간이죠. 그래서 블랙홀 주위에서 그 진공이 변하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블랙홀 질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빛을 내기는 하지만은 너무 작은 양인데 우리 우주에 빛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빅뱅 때 만들어진 빛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빛을 흡수하는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홀들은 현재로서는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사라질 일은 없고 호킹 복사를 관측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블랙홀 중에도 원시 블랙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시 블랙홀 그러면 빅뱅 때 우주가 갑자기 확 폭발하면 그 빅뱅 당시에도 우주가 요동이 생긴다 그랬죠. 거기도 어차피 진공이 있으니까요. 물질이 많이 몰린 데도 있고 적게 몰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그냥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수도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관측으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블랙홀 그러면 질량이 좀 작으면은 그 우주 나이 안에 호킹 복사에 증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블랙홀이 만들어졌으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은 못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질문종 Q&A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 교수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강연을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이렇게 라이브로 강연하신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금요일 과학터치에서. 맞습니다. 예, 생방송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의 느낌을 한번 보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새로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운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강연을 한 지 오늘로 60번째거든요. 그래서 60번째 강연을 이렇게 생방송을 하게 되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뜻깊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너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미있게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별로 한 게 없는데 사회자분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셔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이상한 거라서 많이 화가 나신 표정이신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함께하고 계신데요. 댓글에 참여를 많이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아이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아이디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여러분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또 워낙 중요하죠. 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제가 한 문씩 발표를 해볼까요? 예,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첫 번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채팅 당첨자 분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갬님 축하드립니다. 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미님. 네, 예, 이미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아이디가 조금 어려우신데요. 세레피아 킴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발표할게요. 찐찐이야님 축하드립니다. 쥐도리맘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YM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교수님 영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그죠? 자, 괜찮으신 거 맞죠? 제가 예, 오늘 괜찮습니다. 너무 우리 교수님을 괴롭게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잘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채팅창 이벤트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국리 N 사이트, 여기서 국리는요, 국리하다 할 때 한글 국리고 N은 영어 N을 쳐주시면 되거든요. 국리 N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이벤트 칸으로 들어가시면 금과 터 페이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국리엔 사이트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 교수님, 뭘까요? 중력? 맞습니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인문학에선 매력이라고 하죠. 오늘 중력처럼 매력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여러분, 안 보이지만 집에서 빨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멋진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하느라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가장 인기가 좋으신 우리 부산대학교 이창환 교수님과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